저번 시간에 2017 타경 50818 이 사건 하다 말았는데 없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새로 준 거예요?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하던 겁니다. 저번 시간 안 오셨습니까? 2017 지난주에 타경 안 왔어요. 50818 그럼 요거 하나 가져오십니다. 예,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17 타경 50818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하다 말았는데 조금 더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입니다. 원룸등 다가구라 되어 있고, 어제 저한테 중개사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뭐 참고적으로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층인데 201호, 202호, 203, 204 이렇게 4개의 방이 있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데는 방이 2개밖에 없다. 기록 대장상으로는 201호, 202호밖에 없는데, 실제로 가보면 불법 개조한 데가 많잖아요. 등기부는 없지만 대장상으로는 그 방이 2개인데 4개로 만들어 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많이 받으려고. 사실은 이제 불법이죠. 불법이고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정명령이 계속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거기 월세가 들어갈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이제 면적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도 그게 등기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는. 그런데 2층 201호에 세를 들어가는데, 그럼 등기부에도 없고 대장상에도 그 면적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대장을 떼보면은 2층 전체 면적만 나오지, 그게 201호 뭐 몇 제곱미터, 202호 몇 제곱미터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대장상으로는 방이 2개인데 가보니까 불법 개조해서 4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면적을 기재해야 되니까요.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n분의 1로 나누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층 총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4분의 1, 4로 나누는 거죠. 그럼 201, 202, 203, 204 이렇게 균등하게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제 균등하게 나눈 거 n분의 1로 나눈 면적에다가 그걸 또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또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대충 기재하시면 되죠. 보통 전용 면적이 공용 면적보다 더 넓지 않습니까? 대충 그걸 기재하시면 되죠. 4분의 1씩이니까 201호에 계약서 쓸 때 그럼 25제곱미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100제곱미터 중에서 하나니까 4분의 1이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25 중에서 18 정도는 전용 면적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용 면적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쓰시면 되죠. 이거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나서 어제 저한테 뭐 전화해서 좀 문의하시길래. 근데요. 네. 거기에 있잖아요. 2층이잖아요. 그럼 예. 201-1, 202 아니 1은 이제 201이 기니까 네. 201-2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계약서 쓰실 때. 201 다시 그렇게요? 예, 왜냐하면 근생 예. 같은 경우에도 예. 방으로 꾸미는 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대장상에는 201, 202밖에 없어. 그렇죠. 근생이 2칸으로 나눠져 있어. 근데 그렇죠. 거기에 방을 3가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201-2, 201-3 해서 예. 2층 전체 면적에 몇 제곱미터 사용 이렇게 예. 그 임대할 부분에다가 예. 그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예. 실제 가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1-1, 201-2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돼 있지는 않은데. 저는 봤습니다. 네. 표시를- 실제로 거기다가 그 뒤에 예. 도면을 그려가지고 붙여줘야 돼요. 도면도 첨부하고요. 근데 실제 저는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201-1 이런 식으로. 아는데. 그게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다가구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다가구는 등기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됐고요.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됐고, 건물만 경매로 나왔으니까, 이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이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건물만 나오든, 토지만 나오든, 어느 한쪽만 경매로 나왔을 때, 그걸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는, 건물을 낙찰을 받으면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건데, 토지는 딴 사람 거고,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낙찰을 받았을 때 토지는 내게 되지만은 건물은 남의 거잖아요. 그럼 항상 법정지상권 문제를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대지 사용권이 되겠죠.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이 등기부에 등재가 됐을 때, 집합 건물의 경우에 등기부에 등재가 됐을 때 그거를 대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대지 사용권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용어가 될 텐데, 나는 A라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 땅은 B 거다. 그 출발점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영리법계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팔아먹을 때 일체화가 돼가지고 같이 팔리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법제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고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같은 사람이 갖고 있겠지만은 이렇게 전전 유통되다가 각각 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랬을 때 B라는 땅 주인이 A 보고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왜 내 땅 위에 네 건물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건물 철거하라 그러면 원칙적으로 건물을 헐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B의 땅에 대해서 이 대지 사용권 약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계약서를 써야 돼요. 한 달에 내가 지료를 얼마 줄 테니까 몇 년간 사용하겠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본다면은 땅 주인이 건물주 보고 헐어 그러면은 헐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국의 법제라는 얘기죠. 법정지상권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영리법계는 일체화돼서 같이 넘어가는데 한국의 법제 같은 경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기 때문에 건물 헐어라 그러면 헐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심하잖아요. 멀쩡한 건물을 헐어라 그러면 헐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만들어진 것이죠. 뭐 삑삑거리는 거 중간에 편집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지사용권 그러면은 내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남의 땅을 사용할 때 무단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을 빌려서 쓰는 거니까 뭔가 땅 주인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요. 지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토지 전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건물 전세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토지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토지 A, B 사이에 토지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쓰는 거죠. 그죠? 등기합니다. 이것도 등기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 임차료를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상권 계약을 맞는 거죠. 그죠? 지상권 계약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지상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약정 지상권이 있고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정 지상권이 있죠. 약정 지상권은 A, B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쓰는 거죠. 계약서 쓰고 요거는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등기. 지료 약정이 있으면 지료 약정에 대해서도 지료가 얼마다는 것도 다 등기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은 이 땅 주인이 만약에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은 이게 나대지를 만약에 B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나대지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여기 토지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을 하죠. 건저당을 설정을 하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지상권 설정까지 같이 해버린다는 얘기죠. 지상권까지. 거의 뭐 90% 이상 다 이렇게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건저당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까지 30년이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같이 맺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1순위가 되고 이게 이제 2순위가 되는 거죠. 은행에서는 토지를 돈 빌려주고 토지를 담보로 잡을 뿐만 아니라 이 토지 위에 뭔가 건물을 짓는 것도 은행의 허락이 없으면 함부로 못하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건전함을 설정을 했는데 은행에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안 맺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여기에 건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 올리면 처음에는 이게 B 거겠죠. 건물 올린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전전 유통되면 이게 건물만 따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나대지 상태여야 이 담보 가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올라갔는데 B급면 모르겠는데 또 이제 전전 유통이 돼가지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근데 B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럼 경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토지만 담보로 잡았으니까 토지를 경매로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대지인 경우에 10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토지는 70%까지 떨어지니까 처음에 나대지 상태에서 100억짜리였던 게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70억의 가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토지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100억을 빌려줬다. 근데 경매를 해야 되는데 70억의 가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나대지 같은 경우 갔을 때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지상권 설정 약정까지 해버립니다. 지상권자가 누굽니까? 은행이잖아요. 은행에 허가가 없으면 이게 건물도 못 올리게 하려는 거죠. 꽉 잡고 있으려는 거예요. 그 나대지에 100억의 가치를 계속 담보 잡고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보시면은 거의 뭐 저는 99%입니다. 건전함 설정돼 있고요. 은행이죠. A은행이고 그 밑에 보면은 바로 밑에 지상권 설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지상권자는 은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약정지상권이죠. 둘이 계약서 쓰고 등기하는 겁니다. 이게 약정지상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부하는 건 이제 법정지상권이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저번에 프린트물 나눠드렸듯이 뭡니까? 첫 번째, 세 가지 조건 기본적으로 건조당이 들어갈 때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건물이 있어야 돼요. 프린트물에 저번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당 설정 당시에 소유자 동일성, 소유자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이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조당 실행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 땅 주인이 건물주 보고 나가라고 건물 헐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법정지상권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변관 건물인 경우에 30년 동안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법정지상권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저번에 민법 186조하고 187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187조의 적용 대상인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186조의 적용 대상이고 법률행위. 그런데 이 법정지상권은 186조가 아니라 187조의 적용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할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내가 권리를 취득을 하는데 나중에 제3자한테 팔아먹을 때는 내 앞으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까지 해야만 제3자가 권리가 넘어가는 거죠. 제3자한테. 그래서 법정지상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건물 헐어라 그러면 헐어야 되기 때문에 땅 주인하고 어떤 계약을 설정을 해서 대지를 이런 용도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럼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설정할 수가 있고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설정할 수가 있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약정을 할 수도 있고요. 계약서 쓰지 않아도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건 등기 안 해도 취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알아두실 게 뭔가 하면 차지권이라고 했습니다. 차지권. 이 차지권이 뭔가 하면은 민법 6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차지권.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 나면은 뭐 한번 해볼 거고. 하여튼 이제 항상 제가 공부할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체 윤곽을 잡고 이제 각계격파로 들어가야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라는 건 요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법적인 땅을 사용하는 법적인 근거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이 법정지상권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법정지상권을 공부를 하고 나서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법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헐어라고 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정지상권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다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이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혹시 토지에 대해서 양자간의 전세계약을 설정한 게 있는지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설정한 게 있는지 토지에 대해서 약정지상권 설정을 한 게 있는지 그거는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둘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법제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B 땅을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A, B 사이에 토지 전세 계약서가 있더라. 그러면 나는 완전히 작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양자 사이에 토지 전세나 임대차나 아니면 지상권 약정이 있는지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냐? 밖으로 드러나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찾아가 봐야죠. 직접 찾아가 봐야 됩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경매로 낙찰 받으러 왔는데 혹시 이제 A하고 B 사이에 이런 계약서, 다른 계약을 한 게 있는지 이것까지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치권만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쪽에 당한다는 얘기죠. 법치권 성립 안 한다고 B 땅을 내가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토지 전세 계약이 10년짜리가 A, B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 남은 기간 10년 동안에 그 전세가 이제 맥시멈 10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세는 10년입니다. 맥시멈. 그럼 10년 동안에 그 남은 기간 동안 난 건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차지권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민법 620이죠. 이제 법치권을 공부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왁구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복습을 잠깐 해보면요. 민법 366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건물에 저당권 들어가든 토지에 들어가든 양쪽 다 공동 저당으로 잡든 모든 게 해당됩니다. 어떤 교재에 보면은 어느 한쪽에만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라고 정해놓은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자, 민법 366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하는 게 이제 366조에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법지를 공부한다 그랬죠? 관법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요건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요, 아까 똑같습니다. 건저당 들어갈 때 건물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건저당 들어갈 때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중에 이제 건저당 실행으로 인해서 임의 경매죠. 임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를 빼고는 전부 다 관법지로 집어넣으면 분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법지 쪽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럼 관법지 사유는 다양하죠. 매매라든가 정려라든가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 이게 공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공매. 그 다음에 강제 경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이죠. 기타 등등. 그럼 요건을 따져보면은 관법지 같은 경우는 4가지 요건을 갖고 있죠. 이게 매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매매 당시에 이제 건물이 존재를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당시에 소유자 동일성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매매로 인해서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3가지 조건은 똑같죠. 근데 4번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뭡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요게 하나 들어간 거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민법 366조는 이거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계약을 맺는 게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좋든 싫든 무조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 기타 사유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관성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그 요건을 따졌을 때 4번째 대법원 판례가 명시한 게 건물 철거 특약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물 철거 특약이 양자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뭐 관법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건물을 철거하기로 양자 사이에 약정을 했잖아요.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는 건물을 헐지 않게 하려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건물을 보호하려고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양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 법칙은 인정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법지에서는 이 요건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니까, 여기는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고 강행법규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요건이 갖추어지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관법지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니까 사적 자치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된 영역이니까, 거꾸로 말하면 건물 철거 특약이 가능하죠. 사적 자치니까 가능한데 그런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만이
관법지를 인정하는 실익이 있다는 얘기죠. 건물 헐기로 약정했으면 건물 헐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은 이 강제경매였죠. 그죠? 강제경매. 강제경매 당시에 만약에 이게 강제경매로 물건이 나왔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매 정보지를 보실 때 이미 경매로 물건이 나왔으면 관법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366조의 여건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제경매라든가 공매로 나오면은 민법 366조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정 법정지상권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느 쪽으로 짝짓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강제경매 저번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 소유자 동일성 판단 시점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강제경매 당시죠. 등기될 때. 강제경매 당시에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뭡니까? 압류효력 발생 시죠. 경매 등기가 들어가면 압류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압류효력이 발생하면 이제 처분 검지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꼼짝 마라 이거죠. 요 정도 담보 가치는 훼손하면 안 된다. 꼼짝 마라 이거죠. 그래서 강제경매 등기가 됐을 때 압류효력이 발생을 하죠. 이제 첫 번째 판례는 이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가 될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판례가 뭡니까? 만약에 이 똑같은 A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이 그 앞에 가압류를 걸었다. A가 가압류를 걸고 나서 나중에 이게 압류로 이행이 됐다. 강제경매 등기가 됐다. 그럼 이거 두 개 중에서 빠른 게 이거니까 대법원 판례는 동일인이 가압류를 걸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등기를 했을 때는 강제경매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가압류 시점을 동일성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판례 취지는 어차피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거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죠. 지금 이 사건이 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2017 타경 50818이 요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걸 알려주는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나온 판례가 뭔가 하면은 만약에 이게 건조당이 이제 1순위가 됐다. 1순위 건조당이 있고 이 1순위 건조당은 동일인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다. 딴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이것이 강제경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 건조당이 있다고 한다면 1순위 건조당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을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7 타경 50818 사건입니다. 건물만 매각이고 맨 밑에 사건명은 강제경매로 되어 있죠. 오른쪽에 채권자가 서해주식회사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전창래라는 분이죠. 오른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 때 2017년도 12월 14일에 1억 8,600에서 시작을 했죠. 1억 8,600인데 유찰돼가지고 3차 때 보니까 2018년 2월 달에 이때 매각이 됐는데 얼마에 매각이 됐습니까? 1억 3,577.97%에 근데 이게 이제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죠. 아마도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이제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낙찰 받고 나서 불허가 신청을 하니까 또 운 좋게도 법원에서 그걸 받아줬죠, 그죠? 네, 그래서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원래 이거 잘 안 받아주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권리 분석을 잘못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원래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종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쓰신 것 같아요. 떼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계장님 가시가면 붙잡고 이제 울고 보고 난리가 났겠죠.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불허가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얼마를 날리는 겁니까? 3차 때는 9,100만 원이었는데 입찰 보증금이 그러면 한 91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10%니까 한 9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했겠죠. 어쨌든 간에 뭐 떼법을 썼건 어쨌건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거죠. 불허가 결정을 내려줘서 입찰 보증금 10% 돌려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차 때 그럼 세경매로 물건이 나오죠. 그럼 1억 8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차, 5차. 5차 때 낙찰을 받았는데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죠. 77% 선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떼부비 안 통했는지 결과적으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이분은 얼마를 날렸습니까? 5차 때 1억 3천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1,3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1,300 몰수당했습니다. 이렇게 몰수당하는 경우가 많으면 누가 재미가 있습니까? 채권자도 좋고, 왜냐면 나중에 배당 재산에 다 들어가잖아요. 채권자도 좋고, 혹시 배당을 하고 남는 게 있다면 건물주한테 주지 않습니까? 채무자한테. 그러니까 채무자도 좋은 거죠. 잘하면 자기한테 떨어질 몫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잔금 미납을 했고 6차 때인데 6차 때는 뭡니까? 잔금 미납을 앞에서 했으니까 6차 때는 재경매가 되는 거죠. 재경매. 세경매 또는 신경매가 아니고요. 6차 때부터는 5차에서 잔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6차 때부터는 재경매로 들어갑니다. 6차 때부터 재경매에 들어가면은 6차 때부터는 입찰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6차 때부터 무조건 20%입니다. 입찰 보증금이 7차, 8차, 9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6차 때 보면은 2018년 9월 달에 1억 3천이었잖아요. 그럼 이때 입찰 보증금이 벌써 20%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잔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1억 3천이니까 1,300만 원 곱하기 1을 하면은 2,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차 때부터는 입찰 보증금 20%. 여기서 만약에 입찰 보증금 날렸다? 그럼 나는 1,300만 원만 날리는 게 아니라 2,600을 날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차 때도 20%, 8차 때도 20%, 9차 때도 입찰 보증금은 20%입니다. 근데 이때 낙찰 받은 사람이 아주 그냥 25%죠. 25%에 낙찰 받았죠. 4,700에. 이때 이제 서해에서 들어가서 서해가 낙찰 받았는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봤듯이 서해가 누군가 하면은 땅 주인이었죠. 그죠? 이거는 지금 건물만 경매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해에서 땅을 이미 먹고 시작을 한 거죠. 땅을 먹고 시작을 했죠. 첫 번째 그림, 서해가 땅을 먹었다. 두 번째, 결과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건물이 경매로 나왔으니까 건물도 누가 먹었다? 서해가 먹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이거는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단 땅부터 먹고 시작합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거든요. 저희 회사도 무조건 땅을 먹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땅을 먹고 나서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하겠다고 건물 철거 가처분을 걸어놔버려요. 그럼 등기부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로 나오면은 아무도 입찰 못 들어갑니다. 건물을 낙찰을 받아도 땅 주인이 지금 건물 철거하겠다고 가처분까지 걸어놨잖아요. 아무도 입찰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유찰되고 아주 저가로 떨어졌을 때 이제 회사에서 낙찰 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럼 땅 먹고 그 다음에 건물 먹고 결과적으로 헐값에 토지하고 건물 전체를 먹는 거죠. 그죠?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저번에 종박에서 강의할 때 이제 맨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걸 물으셨어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일단 건물부터 먹고 시작하라 그런 얘기를 한다던데 그게 뭔 말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죠. 항상 땅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그러니까 법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분석을 하고 땅을 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법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땅부터 먹으면은 건물 헐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 가처분까지 걸어놓고 그 다음에 건물이 경매로 나오면은 건물을 헐값에 낙찰받고 말하자면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이거는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경매에서. 자, 이 사건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밑에 건물이 있고 제시의 건물이 있고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참고사항이 나와 있고 그거는 앞에 이제 처음에 뭐 3차 때인가 매각 불허가 결정받았고 뭐 6차 때 7차 때인가 잔금 미납한 거 그 얘기 나와 있고요. 임차인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세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죠. 김성준 씨, 박광준 씨, 박인정 씨. 오늘 요 부분을 잠깐 좀 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건물 등기부. 자,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1번에 갑이 전창래 씨가 2001년도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개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한 5, 6년 전인가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등기부를 떼보면은 매매로 취득을 했을 때에는 매매가가 얼마인지까지도 등기부에 다 기재하게 돼 있죠, 그죠? 예전에는 그런 거 알 수가 없었어요. 매매만 있는 거지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2015년부터인가 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최근 등기부를 떼보면은 매매가가 얼마인 것까지도 등기부에 다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2015년 7월 10일에 서해 주식회사에서 가압류 들어갔죠. 가압류. 그리고 이 가압류가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말소 기준 등기 첫 시간에 저희가 다 공부를 했지만 기억하시죠? 건저당, 저당, 건저가압, 담경전 암기하셔야 됩니다.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여기서 가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 오른쪽에 못을 박았죠. 말소 기준 등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배당받고 소멸되는 것들. 경매 넘어갔을 때 빚잔치 나중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배당받고 소멸되는 것들이 전부 다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압류 이제 배당받고 소멸되는 거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근데 맨 밑에 9번 칸에 건물 등기부 맨 밑에 9번 칸에 보면은 2017년도 2월 22일에 서해 주식회사에서 강제 경매가 들어갔죠. 그럼 이제 이 그림이죠. 똑같은 사람이 서해 주식회사가 마지막에 강제 경매에 들어갔는데 이때 압류율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등기부 2번에 보니까 가압류를 걸어놨지 않습니까? 서해 주식회사에서 2번에 보니까 가압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도를 보면은 가압류 들어갈 때가 2015년 7월 10일입니다. 요 날짜가 2015년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들어간 날짜가 이 날짜가 2017년 2월 22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강제 경매 사건이니까 강제 경매로 물건이 나왔으니까 366조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관법지를 검토를 해야 되죠. 366조는 건저당이 설정됐을 때 그 다음에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담보물건이니까. 그럼 거꾸로 임의경매로 물건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건 366조의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강제경매라든가 공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법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시 임의경매는 무조건 건저당 설정된 경우만 임의경매고 나머지는 무조건 관법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강제경매나 공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 뭐 저기에서도 이제 조만간에 공매로 하나 나가는 게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공매로 넘어가든 강제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관법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보통 원칙적으로 이게 기준인데 이 당시에 소유자 동일성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위에 가압류 들어간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강제경매 당시가 아니라 가압류 당시에 소유자 동일성 그 여부를 판단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땅하고 건물주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법지가 성립하는 거죠. 관법지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나는 그걸 낙찰받을 실익이 있는 거죠. 관법지가 성립되는 거니까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땅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도 나 관법지 성립했기 때문에 나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관법지가 성립을 하는데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 그럼 토지를 낙찰받으면 나는 불리한 거죠. 그 위에 건물주가 30년 동안 버틸 거 아닙니까? 관법지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럼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이 경매로 나왔잖아요. 그럼 건물이 경매로 나왔으니까 관법지가 성립하는 걸 판단해 봐야 되는데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내가 관법지를 주장을 해서 30년 동안 버틸 수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관법지가 성립한다. 그러면 괜찮죠. 건물 낙찰받았을 때. 그런데 건물 낙찰받고 나서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땅 주인이 흐르라 그러면은 나는 낙찰받은 건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입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기서는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않았기 때문에 그 3차 때 들어가는 사람은 불허가 신청을 해서 마침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가성을 쓸어내렸고 뭐 6차 때, 7차 때인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죠? 건물을 낙찰받고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입찰 보증금 20% 낸 거 포기하고 잔금 납부를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강제경매 당시가 아니라 위에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압류 당시인 2015년 7월 10일에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같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2015년 7월 10일에 그 밑에 건물 등기부가 나오니까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2번에 보니까 2015년 7월 10일에 가압류가 들어갔는데, 그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이 건물 등기부입니다. 이거는 건물주가 누굽니까? 전창래 씨가 건물주잖아요. 바로 위 1번에 보니까 2001년도에 매매를 통해서 전창래 씨가 소유권 취득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창래 씨가 서해 주식회사에서 뭐 돈 빌려준 게 있는 거예요. 서해에서는 전창래 씨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지금 가압류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1번하고 2번 사이에 뭐 전매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번에 나오는 2015년도 가압류 당시에 소유권자는 전창래 씨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압류 당시에 지금 건물, 이 건물은 누구 거다? 전창래 씨 겁니다. 전창래 씨 겁니다. 이거 빨간 글씨가 좀 죄송하네. 그럼 이 당시에 2015년 7월 10일에 건물은 전창래 씨고, 이 당시에 이제 토지주가 누구냐 이걸 봐야 이제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 밑에 토지 등기부가 있으니까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은 넘버 1번에 보니까 97년도에 소유권 이전 매매를 통해서 김동열이라는 분이 소유권 취득을 했죠. 그런데 2번에 보니까 2015년 7월 9일입니다. 바로 앞이죠, 그죠? 가압류가 7월 10일에 들어갔습니다. 가압류가. 근데 하루 전에 7월 9일이죠, 그죠? 7월 9일에 소유권 이전했죠. 공매를 통해서 서해가 낙찰받은 겁니다. 그럼 하루 전에 여기서 이제 서해가 하루 전에 낙찰받고 그 다음날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들어간 거예요. 보통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또 돈 받을 게 있는지 건물에 대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이거 다 짜고 들어간 거죠, 그죠?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날 건물에 대해서 바로 가압류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서해에서도 가압류 들어가고 할 때 뭐 법치권 여부라든가 이런 건 다 따져보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2015년 7월 10일에 땅은 서해 거고 건물은 전창래 씨 겁니다. 그럼 관습법정 법정지상권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죠. 강제경매니까. 근데 소유자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압류 당시에 땅은 서해 거고 건물은 전창래 씨 거니까 소유자 동일성이 깨졌죠. 깨졌으니까 결과적으로 관법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데 지금 건물이 경매로 나왔지 않습니까?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데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그 건물을 낙찰받아 봐야 관법지를 나는 주장 못 하잖아요. 풀으라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 못 들어가죠. 근데 앞에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 자체를 못 하고 들어갔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좋은 땅이 좋은 건물인 줄 알고 무조건 낙찰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경매 계정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졌고 떼법을 쓴 거고요.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이거 뭐 1000만원 이거 약과예요. 저희 종합에서 할 때 보셨겠지만은 전세권 같은 경우에 막 기본적으로 막 2억씩 날리고 그죠? 막 3억씩 날리고 그런 거 다 그때 다 제가 자료 발표해드리고 보여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00만원 이건 얼마 안 되는 거였죠, 경매에서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건물을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떼법을 썼고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잔금 미납을 해서 입찰 보증금 20% 포기했고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땅 주인인 서해가 이걸 낙찰받았잖아요. 서해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땅을 먹고 나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압류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 철거 가처분을 걸어놓고 유찰되고 해서 막말로 이제 헐값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땅 주인이 낙찰받습니다. 공식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1번 소유권 이전 전창래, 2번에 가압류 들어갔죠.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3번에 보니까 가처분 들어갔죠. 가처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자, 가처분을 보면요. 서해 주식회사에서 가처분 들어갔는데, 이 건물철거도 들어갔네. 건물철거 가처분 얘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서해에서, 그죠? 예.
서해에서 그러니까 가압류도 들어가고 가처분도 들어가고 지금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네, 그죠? 기본적으로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점은 가압류 같은 경우는 금전 채권인 경우에 그리고 가처분 같은 경우는 비금전 채권인 경우에 가처분을 들어가죠. 대신 이게 보전 처분이지 않습니까? 보전 처분인데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금전 채권인 경우에 금전 채권. 가처분은 뭡니까? 비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 또는 다른 말로 특정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돈 달라는 권리가 되는 거고요. 이건 돈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가처분이 되는 거죠. 지금 가압류 같은 경우는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가압류를 걸어놓은 겁니다. 가처분은 비금전 채권입니다. 헷갈리면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 가압류 할 때 이게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걸 동전으로 생각하셔서 아 이게 돈에 관련된 거구나. 금전 채권. 이건 거꾸로 비금전 채권 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건물 철거 같은 경우도 건물 철거는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건물 철거를 갖고 가압류 들어간다? 이건 앞뒤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건물 철거니까 가처분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럼 건물에 대해서 서해 같은 경우는 가압류도 걸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겠다고 건물 철거 가처분까지 걸어놓고 근데 이게 건물 철거 가처분까지 들어갔는데 이거를 입찰 들어서 낙찰받았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분들 두 분 들어갔다가 이제 뭐 장금이라고 이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절대 경매를 해서는 안 되는. 경매 공부 좀 하시고 들어가면 금방 할 텐데 경매 공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게 막 유찰되고 하니까 홀값에 나왔네 이러면서 낙찰을 받으신 거죠. 다 금전적인 손실을 받잖아요. 경매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경매를 지금 4년 동안 공부하고 있죠. 뭐 매주 일요일마다 항상 경매 스터디가 저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멤버들하고 4년 동안 이걸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돈이 많으신가 봐요. 돈이. 진짜 굽없이 들어가셨어요. 자 어쨌든 가압류도 걸어놓고 건물에 대해서 3번에 보니까 가처분도 걸고 꼼짝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건물 철거 가처분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카단 1빵빵 899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죠, 그죠? 건물 철거 가처분 들어가려면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법원에다가 건물 철거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그걸 받아준 겁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건요. 가압류 가처분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이 지배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밀행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밀행주의. 가압류 가처분은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돈을 안 준다? 근데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뭐 가압류를 하든 가처분을 하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내리죠, 그죠? 그럼 등기부에 순식간에 이게 등기부에 찍힙니다. 채무자는 건물주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하고 법원만 아는 겁니다. 이게 밀행주의라고 하는 건데 밀행주의 또는 신속주의도 들어가죠. 순식간에 등기부에 찍히면은 건물 철거 가처분이라든가 가압류가 딱 찍히는 순간 처분 금지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거 팔아먹지도 못하고요.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저 재산은 있고 그럼 꼼짝 못하게 내가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고 일어나니까 등기부 떼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가처분이 들어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 원칙이 원래 있는데 우리 보존처분이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게 밀행주의. 그 사람은 건물주 몰래 들어가는 겁니다. 몰래 등기가. 두 번째는 신속주의.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도 서해가 가압류 가처분 둘 다 그렇고 등기부 4번에 보니까 박광춘 씨라는 사람이 또 가압류 들어갔죠. 가압류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가처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 첫 시간에 했듯이 건저, 가압, 담경전 이렇게 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서는 건물 등기부 2번에 나오는 가압류죠. 근데 등기부 3번에 보니까 서해 주식회사에서 가처분을 들어갔단 말이죠. 가처분.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죠.
그 다음에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 가처분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수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인수하지 않는 걸 갖다가 경매에서는 그냥 껍데기 가처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껍데기 가처분.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 그럼 이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등기부에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지금 서해에서 건물철거 가처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원칙적으로. 왜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같은 경우는 원칙으로 인수를 해야 되죠. 왜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니까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 가처분이 껍데기 가처분이라고 하면 영향가 없다는 얘기죠. 껍데기 가처분이라고 한다면 안심하고 입찰 들어가도 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후순위 가처분이 예외적으로 건물 철거라고 한다면은 건물철거 가처분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건이 그 사건이죠.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건물 등기부 2분에 나오는 가압류, 서해 주식에서 가압류가 말소 기준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후순위 가처분으로 등기부 3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후순위니까 소멸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건물철거 가처분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이게 가처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냥 소송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놓고 소송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처분 들어갔는데 건물철거 가처분이라는 얘기는 건물철거 가처분 걸어놓고 건물철거 소송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송을 들어갔을 때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건물을 내가 낙찰받았다. 근데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 걸 내가 낙찰받았다. 그럼 소송이 진행 중인데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 중인데 내가 건물을 낙찰받은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가처분권자가 승소하기를 바라야 됩니까? 패소하기를 바라야 됩니까? 패소해야 되는 거죠. 이 가처분 걸어놓은 사람이 승소를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확정 판결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임시로 그냥 잡아놓은 거잖아요. 재산 못 빼돌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 건물철거 가처분 같은 경우도 건물 못 빼돌리게 건물철거 가처분 딱 잡아두고 매매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한다. 등기부에 딱 찍히잖아요. 가처분이 들어가면은. 그래놓고 소송을 들어간단 말입니다. 건물철거 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소송이 뭐 1심, 2심 갈 수도 있고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 가처분권자가 패소하면은 나는 만세부르면 되는 거죠. 건물 낙찰받고. 근데 승소할지 패소할지 이거 낙찰받을 때 모르잖아요. 소송은 진행 중이니까. 섣불리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최종적으로 얘가 승소를 해버렸다? 그럼 결과적으로 확정 판결은 건물 철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나대로 건물 낙찰받고 돈은 돈대로 잔금 납부를 했는데 건물도 흘리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이렇게 건물 철거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 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소송 결과를 예측을 못하니까. 그런데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승소해버리면은 나는 건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원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가처분의 목적을 100% 달성한 껍데기 가처분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입찰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은 후순위니까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건물철거 가처분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런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건물철거 가처분인데 후순위 가처분인데 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게 후순위 가처분인데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철거죠. 건물철거인데 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는 법리가 어떤 법리가 깔려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한다 이거거든요.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좀 땅 주인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땅 주인 같은 경우는 내 땅이 왜 네 건물이냐, 법적 근거도 없이. 내가 니한테 토지 전세 주는 것도 없고 토지에 대해서 내가 임차권 설정한 것도 없는데 왜 급대가리 없이 왜 내 땅이 왜 네 건물이냐. 그래서 헐어라 이렇게 건물철거 가처분을 들어갔잖아요. 건물철거 가처분 걸고 정식 소송을 지금 제기한 거거든요. 그럼 소송이 진행 중인데 나중에 이 건물철거 가처분권자가 누굽니까?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 땅 주인이 승소했습니다. 땅 주인이 승소했으면은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제 건물을 내가 낙찰받았습니다. A라고 할게요. 근데 토지는 누구 거였습니까? B입니다. B. 근데 B라는 땅 주인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손을 들어줘야겠습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법원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냐고요? 땅 주인은 고생해가지고 소송에서 승소해서 확정 판결 받았고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고 누굴 손을 들어줘요? 당연히 진정한 소유권자는 B잖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할 건가 아니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건가 이 싸움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원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부터 건물 철거 가처분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걸 분명히 등기부에 밝혔잖아요. 조심하라고 분명히 예측 가능성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철거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 걸 알면서도 네가 낙찰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럼 나중에 소송에서 땅 주인이 승소했을 때 당연히 진정한 소유권자 손을 들어줘야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을 할지라도 그 가처분이 건물 철거 가처분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것은 낙찰자가 건물 낙찰 받은 사람도 이 건물 철거 가처분의 그 소송 결과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알면서 들어간 거 아니냐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리는 왜 인수해야 되는가? 진정한 소유권자인 땅 주인을 보호한다. 이 법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등기부 계속 보시면요. 3번의 가처분, 4번의 가압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을 보면은 5번에 주택임차권 들어와 있죠. 주택임차권인데 박인정이라는 분이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 찍었죠. 그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했습니다. 12월 5일에 했습니다. 6번에 보니까 주택임차권 102호 김성준이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2,600만 원인데 역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날 했습니다. 7번에 보니까 주택임차권 이제 박광춘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를 받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2013년 7월 15일에 확정일자 찍었는데 전입신고를 2016년도에 늦게 했죠. 그죠? 보통 저희가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거나 같은 날 하기 나름인데 이 경우는 확정일자를 먼저 찍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습니다. 1차 보증금이 4,200만원, 2차 때 확정일자 찍은 게 2015년 3월 20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1차 확정일자가 2013년 7월 15일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갱신이 됐을 때 보증금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도 확정일자 찍어야 되죠. 보증금이 정액될 때 확정일자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상식입니다. 계약서를 3번 쓰면서 계속 보증금을 정액을 했다. 그러면 갱신된 계약서 들고 와서 계속 확정일자 계속 받아야 됩니다. 주민센터 가셔가지고요. 이 사람은 지금 2번 갱신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확정일자가 2013년 7월 15일이고요. 나중에 보증금이 정액됐지 않습니까? 1차 때 보증금이 4,200만 원이었는데 2차 때 보증금이 거기 왼쪽에 나오는 5,700만 원이잖아요. 정액됐지 않습니까? 그럼 1차 때 4,200에서 2차 때 5,700이니까 1,500만 원이 보증금이 정액됐잖아요. 이 1,500만 원 보증금 정액된 거에 대해서 두 번째 확정일자를 2015년 3월 20일에 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3번 정액되면 세 번째도 확정일자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매 들어갔을 때 그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에 3번 정액됐는데 내가 처음에만 확정일자 찍었다? 두 번째, 세 번째 확정일자 안 찍었다? 그럼 첫 번째 보증금 있잖아요. 1차 보증금. 그것만 경매에서 보호가 되지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럼 정액된 부분은 어떻게 보호를 받냐? 그거는 배당 순위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는 거의 배당 못 받잖아요. 반드시 확정일자 계속 찍어야 됩니다. 이게 중개사분이 저한테 전화와서 이걸 묻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 망을했어요. 제가. 아니 중개 시험을 하시는데 보증금 적립될 때마다 확정일자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그건 상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 저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톡방에 올렸지만 경매 공부 하셔야 된다고요. 중개 가시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번에 광명시에서 압류 들어갔습니다. 광명시에서 압류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방세라고 봐야 되죠. 그죠?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갔으면 그건 국세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갔잖아. 여기는 광명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흔히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재산세 같은 거. 재산세가 이 서울에 있는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아닌 한 재산세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갔으니까 이건 재산세를 안 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서해 주식회사에서 강제경매 들어갔고, 강제경매 들어갔을 때 오른쪽 비고란에 보니까 2017 타경 50818 본사건이죠. 본사건인데 서해 주식회사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압류가 됐는데 가압류가 됐다가 이것이 강제경매에 집어넣으면은 강제경매 등기가 되는 순간 압류율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걸 본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가압류로 해놨다가 나중에 경매 등기가 기재된과 동시에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경매 정보지 계속 봅니다. 경매 정보지 두 번째 페이지에 건물 등기부 지금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죠. 관련 정보가 메뉴에 있고,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 자, 주의사항을 보면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주의사항. 손가락으로 살펴, 법정지상권의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 물건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매물세에 기재가 됐으니까 경매정보지 이걸 등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매물세에서조차, 매물세 바로 뒷장에 있는데 매물세에서조차 법정지상권이 부존재한다. 관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판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들어간다 말이죠. 건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죠. 그래서 법치권은 부존재하고 법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건물 철거 판결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까지 있는데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건물은 철거될 가능성이 있고, 매각 허가에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2015년 7월 13일에 가처분, 아까 서해에서 가처분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가로 안에 선순위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며 신청 채권자가 가처분권자이고 본안 판결을 받아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예외적으로 건물 철거 가처분 같은 경우는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된다. 낙찰자는 그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만세 부르면 되는 거고, 근데 가처분권자가 성소해버리면은 개박살 나는 거죠.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압류 채권자로부터 4,780만 원에 대해서 매수 신청 보증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전문가 멘트를 보겠습니다.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이고요. 따라서 법정지상권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 이게 차지권 나오죠. 아까 민법 622조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차지권이 되는 거죠. 민법 622조. 혹은 낙찰 후 토지 임차 가능성 등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 가능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지권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이게 민법 621조가 있고, 잘 안 나오네. 민법 621조가 뭔가 하면은 임차권 등기죠.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민법 622조가 이게 차지권입니다. 차지권. 민법 621조에 정확하게는 임대차 등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민법 621조 어쨌든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계약기간 도중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2년 설정을 했다. 그럼 2년 계약기간 동안에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기간 도중에 하는 게 민법 621조의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죠. 요즘 이 임차권 등기 사례가 많지가 않은데 종박에서 할 때 제가 그 사례를 다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임차권 등기라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주임법이나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이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이고 용어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계약기간 도중에 하는 게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 임차권 등기해도 뭐 꼭 틀린 말은 아니고요.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럼 주임법, 상임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때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A가 임대인이고요. B라는 사람이 토지를 임대차를 설정을 해서 임차인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 관계는 채권계약에 불과하죠. 채권계약.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보고 민법 621조의 임차권 등기를 좀, 등기 좀 쳐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은 제3자가 그럼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제3자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럼 땅 주인은 그 사람이잖아요. 야, 그 사람이 임차인 그럼 나가야 돼.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놔야 난 등기한 사람이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A한테 B라는 토지 임차인이 A한테 등기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A가 뭐라고 그럽니까?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달라고 A가 법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해준 겁니다. 임차권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B가 임차인이니까 B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B가 여기에다 건물을 올렸죠. B가. 그럼 신축 건물이니까 무등기 미허가 무등기 상태입니다. 그럼 신축 건물을 올렸는데 B가 올렸잖아요.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 올린 사람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등기가 안 됐을 때. 그럼 건물 올린 사람이 소유권자가 B지 않습니까? B. 그러면은 이 토지임대차 등기는 둘이 손붙잡고 가는 공동신청주의니까 토지주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둘이 손붙잡고 가서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니까. 근데 A가 말을 안 듣죠, 그죠? 나 싫다. 나는 내 등기부가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토지 위에 B가 건물 올렸는데 신축 건물의 소유권자는 B고 B가 이 건물 등기는 B 혼자 등기할 수가 있잖아요. 내 건물이니까 B 입장에서는 내가 건물을 올렸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A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올렸으니까 내가 건물주니까 내가 혼자 가서 등기 치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 이후에 이 토지 임대인이 F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아먹었다? 또는 이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서 F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 그럼 새로운 소유권자가 F가 되지 않습니까? F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F가 소유권자인데 F가 건물 허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죠.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을 때 이 토지에 대한 대항력을 주겠다는 게 차지권의 태도가 되는 거거든요. 뭔 말인가 정리해보면은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설정을 했는데 B가 A한테 토지 임대차 등기 좀 해달라고 A를 이제 빌었죠. 빌었는데도 A가 오케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B라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올리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토지를 제3자가 낙찰을 받거나 제3자한테 전매가 됐을 때 그 토지주 제3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한 것과 똑같은 토지에 대한 대항력을 주겠다. 이게 622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차지권이죠. 차지권.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를 해주면은 임차인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토지가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도 대항력이 있으니까 나는 계약 기간 동안에는 버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등기를 안 해놓으면은 A하고 B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단순한 채권 채무자에 불과한 겁니다.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제3자한테 소유권 넘어갔을 때 제3자가 나가면 나가야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물권자고 이 사람은 임차권자니까 채권자에 불과하잖아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물권이 이기잖아요. 그럼 새로운 소유권자가 나가면 얘는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등기는 안 해주겠다 그러지 A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B가 건물을 올렸는데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을 때 건물에 대해서 등기만 하면은 이 B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주겠다. 이게 622조 입법 취지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공동신청주의니까 A가 협력은 안 하고 근데 B가 건물을 올렸는데 B라는 건물은 지 혼자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만 치면은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한 것과 똑같은 토지에 대한 대항력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주겠다. 건물 등기만 해도 이 얘기입니다. 이게 민법 621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대지사용권 검토할 때 법정지상권 문제뿐만 아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양자 사이에 약정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는지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에 들어간 게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622조에 건물 등기한 차지권을 갖고 있는지 다 검토해 봐야 된다고요. 법치권만 성립 안 한다고 해서 이거 낙찰받아도 되네 했더니 낙찰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양자 사이에 아까 말한 그런 대지사용권 계약이 있다. 그 계약서 내민다. 그럼 나 완전히 작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권만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토지 전세라든가 토지 임대차라든가 이게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다시 전문가 멘트를 보면은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이고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그 다음에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이 있는지 건물 등기만 해도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토지 임차권 등기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주는 게 차지권이라는 얘기죠. 건물 등기는 나 혼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토지 임대차 등기하려니까 땅 주인이 오케이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항력 주려고 건물 등기만 해도 토지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민법 622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이 되는 겁니다. 혹은 낙찰 후에 토지 임차 가능성 등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 가능성이 중요한 물건이 된다. 자, 그렇게 중요합니다. 본건의 경우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니까 소유자가 일치한 기간이 없어서 이 말이 뭡니까?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가 성립하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소유자 동일성이 한 번은 충족돼야 됩니다. 한 번은. 근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 전문가가 다 떼서 봐도 소유자 동일성 요건을 갖춘 시기가 없더란 얘기죠. 아까 같은 경우도 땅은 서해 거였고 건물은 아까 누구 있었죠? 그죠? 전창래 씨 거였잖아요. 건물은 전창래 씨 가압류 당시에 건물은 전창래 씨 건데 땅은 서해 거였잖아요. 가압류 당시를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근데 그때 기준으로 봐도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동일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지권이나 관법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보면 본건의 경우에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니까 소유자가 일치한 적이 없더라는 얘기죠. 소유자 동일성 요건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없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법지권 얘기는 얘는 관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습법정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없는 건물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사든지 만약에 건물 낙찰 받고 싶으면 토지까지 사야 된다 지금 이거 또는 토지를 임대차 받든지 등 별도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야만이 입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재는 토지 소유자인 서해죠. 서해가 건물 철거 청구를 가처분을 거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써놨는데도 아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마십시오. 아무리 채권자로부터 4,780만 원 매수 신청의 보증이 있다고 해서 예. 이 서해에서 4,780만 원 쓴 것 같은데 그거 아닐까요? 예, 그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질문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 앞부분인데 딱 보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압류 채권자가 누굽니까?
서해죠, 그죠? 서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리고 4,780만 원인데 이것도 이제 무익녀 문제 때문에 이런 건데. 여기서 압류 신청 채권자라는 얘기는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를 얘기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번 등급을 볼게요. 지금 채권자가 누굽니까? 맨 앞 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채권자가 서해잖아요. 채권자가 서해고 서해가 지금 강제경매 넣었잖아요. 맞죠? 예, 서해가 강제경매 넣은 겁니다. 이렇게.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죠, 그죠? 강제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압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강제경매 등기가 됐을 때 그때 압류율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매에서 압류 채권자 그러면은 이 경매 지불한 사람, 경매 지불한 사람이 압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이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데 건물이 계속 좀 유찰되고 있잖아요. 유찰되고 있으니까 지금 무익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무익녀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종박에서 할 때 다 했죠. 법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법원에서 법원 공문이 보니까 그 다음 회차 때 이게 무익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 압류 채권자죠.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다음 회차 때 보니까 너무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고 하면은 무익녀가 될 것 같다. 무익녀라는 얘기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자기보다 선순위자들 이제 배당을 하고 자기한테 이름이라도 남는 게 있어야 경매 신청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회차에 보니까 선순위자들한테 다 배당해주고 나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이자 압류 채권자인 당신한테 이름도 안 떨어진다. 지금 무익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무익녀가 될 것 같다고 법원에서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통지서가 날아가죠. 다음 회차 때 무익녀가 될 것 같아 한번 봐도 어떡할 거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원에서는 압류 채권자인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만약에 무익녀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네가 무익녀가 될 경우에는 네가 사라는 얘기죠. 네가 살아. 그러면은 무익녀가 되지 않을 만큼 일단 가격 제시를 하라 그럽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가격을 제시해라. 무익녀가 되지 않을 만큼. 그게 지금 여기서 4,780만 원이죠. 4,780만 원. 그러면은 법원에서 무익녀가 될 것 같은데 네가 적정 가격을 제시하라. 이렇게 하니까 서해에서 제시한 게 4,780만 원을 제시한 거죠. 그럼 4,780만 원을 이렇게 제시하면은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가고요. 경매 입찰 당일날 가면 벽보가 붙어 있어요. 4,780만 원. 그럼 이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미 이제 공지가 됐기 때문에 4,780만 원보다는 1원이라도 더 써내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써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780만 원 그 이상을 써내는 입찰자가 없다. 그러면은 서해가 4,780만 원에 이 가격을 사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민사집행법에 일단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정리해 보면은 지금 무익녀가 될 것 같으니까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절차를 보면은 무익녀가 가능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서 경매 신청 채권자이자 압류 채권자한테 통지서를 보낸다는 얘기죠. 무익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익녀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가격을 만약에 이제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는 네가 사겠다는 가격을 제시해라. 이렇게 해서 서해에서 제시한 게 4,780만 원 제시했다는 얘기죠. 4,780만 원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입찰 당일날 가면은 붙어요. 이렇게 그 법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지 게시판 있잖아요. 그게 붙어요.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을 낙찰받고 싶은 사람은 4,780만 원 이상을 써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4,780만 원에 이걸 사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4,780만 원 샀다는 얘기죠. 다시 아까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그 주의사항이죠. 세 번째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 위에 주의사항을 보면은 마지막 줄 보면은 압류 채권자, 이게 경매 신청 채권자인 서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해가 4,780만 원에 매수 신청 보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보증이라는 말 쓰는가 하면요.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이렇게 적정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고 이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담보를 잡혀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아니면 현금을 넣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매수 신청 보증을 했다는 얘기는 4,780만 원을 미리 집어넣고 법원에다 입금하고 시작을 했다. 그 얘기겠죠. 네, 그렇게. 그 말씀 잘하셨네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매물수를 봅니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자, 매물수를 봅니다. 매물수.
매물수에 보면은 메뉴에 사건 번호 나와 있죠. 2017 타격 나와 있고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최선순위 설정해서 2015년 7월 10일 이게 건물에 대해서 서해가 가압류 들어간 거죠. 그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배당 요구 종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세 사람 나와 있죠. 김성준, 박광춘, 박인정. 근데 이 매물서를 보시면요. 이 김성준, 박광춘, 박인정, 아이고, 저 실명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비율안에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임차인 김성준님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 6일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광명시 법원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재판이 열린 거죠. 이 결정으로 임차 보증금이 6,5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임차권 변경 등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성준이라는 분은 처음에 자기 이제 신고할 때 권리 신고할 때 내 보증금이 6,5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보니까 뭔 개소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6,500원을 갖다 보증금 걸었어? 네 보증금은 2,600밖에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는데 그 보증금 액수가 변경 등기를 또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6,500만 원을 주장했겠습니까? 배당 많이 받으려고 한 거죠. 확정일자까지 찍어놨겠다. 배당 많이 받으려고. 자, 일단 뒤에 등기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박광준 씨 같은 경우 1차 때 보증금이 4,200만 원이었죠. 확정일자 찍었죠. 2013년도에.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 갱신할 때 2차 때 보증금이 5,700이었습니다. 그럼 가로 안에 1,500만 원이 정액됐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확정일자 또 찍었죠. 그죠? 2015년 3월 21일. 어쨌든 보증금 정액될 때마다 계약서 들고 가셔가지고요. 계속 확정일자 찍어야 됩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저희 중개사분들 보면은 기존 계약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보증금 정액 사실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든 기존 보증금 옆에다가 새로운 보증금 쓰시고 가로 안에 얼마 정액 이렇게 쓰시고 도장 다 찍으면 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계약서를 바꾼 건 아니죠. 그죠? 거기다 가필한 거 아닙니까? 그걸 들고 동사무소 가시면 그 옆에다 확정일자 또 찍어줍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예 따로 계약서 쓰시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계약서하고 두 번째 계약서를 계속 보관은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계약서를 두 번 써가지고 확정일자 두 번 받았죠?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 이것도 문제가 됐죠. 광명시 법원에서 2016 하임 16이죠.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 결정이 내려졌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자를 2013년 7월에서 2016년 3월달로 또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등기부를 또 바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분이 신고할 때 2013년 7월달로 전입신고했다고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경매법원에. 근데 이쪽에서 뭐라 그러니까 뭔 또 개소리 하냐. 너 전입신고 2016년도에 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분은 왜 2013년도 주장을 했겠습니까?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한 거죠. 등기부 또 바꿨고요. 마지막 거도 마찬가지다. 박인정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도 임차권 등기했다고 돼 있죠. 그죠? 광명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변경에 대한 또 이의 결정이 내려졌고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주장을 해서 이제 5천만 원 등기가 됐는데 이쪽에서 또 그런 거죠. 뭔 개소리 하냐. 너 2천만 원밖에 안 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은 또 변경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입자 세 사람이 아까 보니까 같은 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보증금 딴말하고 전입신고도 언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 뼈렁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요. 2015년 7월 13일에 가처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가로 안에 보면은 선순위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가압류가 서해였지 않습니까? 선순위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말소기준분리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며 신청 채권자가 가처분권자이며 본안 판결을 받아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지만은 그게 건물 철거 가처분이라고 한다면은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지워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건물 철거 가처분이라고 한다면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죠. 자,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네모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스가 되어 있는데 1번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고 2번 건물만 매각되고 4번에 보니까 법정지상권은 부존재한다 이렇게. 그런데도 입찰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놨는데도 5번 이 사건 매각 물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써줬는데도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6번에 보니까 특별 매각 조건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20%로 올라갔죠. 그 6차 때가 그때 이제 잔금 납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재매각이고 재매각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전부 다 2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별 매각 조건으로 입찰 보증금이 20%다 이렇게 쓰는 것이고 7번에 압류 채권자로부터 4,780만 원의 매수 신청 보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뭐 부동산 표시 똑같은 얘기하고 넘어 건물 등기부 봅니다. 등기부. 자, 건물 등기부 맨 밑에 페이지가 나옵니다. 1페이지가 나와 있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봅니다. 페이지는 밑에 있습니다. 자, 2페이지 메뉴에 보시면은 순위번호 2번이죠. 순위번호 2번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2001년 8월 3일에 매매로 취득을 했는데 소유권자가 전창래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들어왔다가 지워지고 뭐 복잡하죠, 그죠? 넘어갑니다. 오른쪽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18번을 봅니다. 순위번호 18번에 보면은 가압류 들어왔죠. 19번에 가처분 들어왔고 둘 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오른쪽 보시면은 서해 주식회사에서 그러니까 채권자가 가압류도 걸고 가처분도 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피보증 권리가 건물 철거죠. 건물 철거 가처분을 들어왔다는 건데 채권자가 서해 주식회사인데 그 밑에 금지사항을 보면은 매매, 정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한다. 가처분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못을 박아줍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봅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위에 21번에 보니까 가압류 들어와 있죠. 가압류 들어와 있고 22번에는 압류 들어와 있죠. 광명시에서 압류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들어오는 거는 압류죠, 그죠? 그리고 민간인들이 시작하는 것은 가압류입니다, 그죠? 가압류. 국가에서 하는 건 전부 다 세무서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건 무조건 압류 등기입니다. 압류 등기. 가압류라는 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는 뭐 종박에서 할 때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23번에 보니까 강제경매 개시결정 18번 가압류가 이제 경매 등기가 되면서 본압류로 넘어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을구란 나오죠? 을구란은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 봅니다. 5페이지 8번에 맨 밑에 8번 주택임차권 들어와 있죠. 주택임차권 들어와 있는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은 그게 등기부에 기재될 때까지 보통 한 3주 잡으시면 됩니다. 3주. 약간 빠른 경우도 있고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3주 잡으시면 됩니다. 3주. 그래서 2016년 3월 25일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 15번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주택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된 거죠. 오른쪽에 임차보증금 나와 있고요. 범위 나와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6페이지 메뉴의 오른쪽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일자가 언제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전입신고 언제 했고 목적물의 점유를 언제 했고 확정일자 언제 찍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등기부에 다 찍히는 거죠.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했을 때 등기부에 다 찍힌단 말이죠. 그럼 권리분석할 때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은 날짜가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한 날짜가 있고 이랬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원래 전입신고하고 원래 확정일자 찍은 날을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득권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8-1번에 보면은 부기등기로 8번 임차권이 변경됐다 그랬죠. 아까 보증금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보증금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반대쪽에서 보니까 뭐 개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가 언제 나한테 보증금 5천만 원 걸었어? 2천만 원이었지. 그러니까 앞에 5천만 원 지워지고 변경 등기 방식으로 보증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주택 임차권 이게 더 떠들어왔죠, 그죠? 이때 임차 보증금이 6억 6,500만 원이죠. 근데 또 지워졌죠, 그죠? 이쪽에서 뭔 개소리냐? 그 밑에 9-1번 보세요. 2,600만 원밖에 안 돼. 네가 보증금 한 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 거 생각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할 때 날짜가 똑같잖아요. 세 사람이 입을 맞춘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면서 보증금을 크게 쓰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배당받을 때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써놨는데 나중에 이 반대쪽에서 뭐 다른 채권자라든가 이해관계인이 뭔 개소리냐 이렇게 듣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 등기가 지금 된 겁니다. 그 다음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됐는데 임차 보증금은 괜찮은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전입신고가 문제가 됐잖아요. 여기서 주민등록일자가 지워져 있는데 지금 6페이지 맨 밑에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일자가 2013년 7월 15일인데 이게 지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바뀌었죠, 그죠? 이게 언제로 바뀌었습니까? 맨 오른쪽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은 메뉴에 주민등록일자 오른쪽에 돼 있죠. 2016년도로 바뀌었죠, 그죠? 3년이나 당겨서 이 사람이 전입신고했다고 법원에다 신고를 한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선순위 전입신고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죠? 근데 뭔 개소리냐 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있습니다. 이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앞에 등기부 원문을 보면은 뭐 들어왔다 나왔다 지워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말소된 거는 다 없애고 살아있는 것들만 여기 기재를 한 거죠, 그죠? 등기부 출력할 때 주요서 등기사항 요약을 그쪽을 클릭을 하면 이게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저희 중개업 하시던 분들 보면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 6개월 전인가 언제부터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등기부 떼실 때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여기 출력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살아있는 것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소유 지분 현황, 참고적으로 뭐 저희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등기 들어왔다가 이제 나간 거 그걸 출력을 하는데 제가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은 걸 보니까 가등기가 들어갔다가 가등기가 지워진 거 그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너덜너덜하니까 다 그런 걸 빼버리고 그 이제 등기법에 보면은 등기 관계가 그렇게 주말된 게 많고 복잡할 때에는 그 싹 갈아엎고 새로 살아있는 것만 아예 따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기록이 다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기록을 보여줘야 이제 투자자분이 믿으시는데 그런 게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자, 1번 소유 지분 현황 전창래식 2번에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들만 쫙 기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건전하고 전세권을 보니까 8번에 임차권 설정됐다가 8-1에 보니까 변경 등기됐죠, 그죠? 보증금이 5천이 아니라 보증금이 2천이다. 9번 같은 경우도 보증금이 6,500이 아니라 9-1에 보면은 2,600으로 변경 등기가 됐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 이제 임차권 설정 뭐 이런 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배당표가 맨 나중에 나옵니다. 배당표 한번 보세요. 배당표를 보면은 중간에 그 순위가 나오죠. 순위. 일단 예상 배당표를 보면 메뉴에 매각 예상 금액이 4,780만원, 아까 매수 신청 보증하는 거 메뉴에 매각 예상 금액이 4,780만원이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매각 부동산은 건물만 매각하는 것이고 매각 대금이 4,780만원이다. 그리고 전 경매 보증금이 1,300만원 정도가 되죠, 그죠? 아까 앞에 보니까 이제 그 앉는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그 잔금 납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입찰 보증금이 몰수가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보니까 2,600이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원래는 잔금 미납만 5차 때니까 맞네. 맨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앞 페이지에 보면은 입찰 진행 내용에 5차 때 보시면은 5차 때 2018년 5월 10일에 1,300만 1억 3천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미납을 안 했으니까 이 5차 때는 입찰 보증금이 10%였잖아요. 6차 때부터 20%로 올라간 것이고 5차 때는 10%였으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몰수당했잖아요. 다시 뒤로 가가지고 다시 배당표를 보면은 그래서 매각 대금이 4,780만 원에다가 전 경매 보증금 몰수당한 거 이게 합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300만 원 몰수당한 거
합산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경매 비용이 182만 원 들어갔는데 경매 비용은 여기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대금 더하기 전 경매 보증금을 하고 여기서 경매 비용을 빼니까 실제 배당 금액이 5,9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자, 5,900을 갖고 빚잔치를 하게 되는데 주택 소액임차인이 세 사람이죠. 김성준, 박인정, 박광춘.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 배당을 하는 것이고 남는 돈이 있을 때 확정일자 찍은 순서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1번의 압류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인데 물론 이거는 법정기일을 파악을 해봐야 되죠. 법정기일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법정기일이 앞서 있다, 선순위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1순위로 올린 거죠. 광명시 압류 배당을.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찍은 순서에 따라서 김성준, 박인정, 그 다음에 중간에 서해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주택임대차 여기에 대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보다도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프린트 못 받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못 받으시면 저번에 이제 다 배포가 됐는데 혹시 못 받으면 아이고 남는 게 없는데 좀 제가 저번에 받으셨어요. 예. 자, 이제 5번의 용익물건입니다. 용익물건. 한 25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약정지상권 공부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약정지상권. 전화 나온다. 약정지상권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법칙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관법지 공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순서가 되는데요. 이 약정지상권을 공부를 해야 여기 나오는 법조문들이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에 그대로 준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정지상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정지상권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이제 프린트물을 보면요. 자 챕터 5번 용익물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약정지상권에 관해서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자, 2가 나오고 최단 존속기간이 30년, 석조, 석회조 이런 경관 건물 같은 경우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30년입니다. 약정지상권에 30년으로 돼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됐을 때 법정지상권자도 역시 30년을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법정지상권 얘기가 나오네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거 366조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을 통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민법 366조에 건전하게 설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법정 법정지상권은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건전하게 설정된 경우고 그것 빼고는 전부 다 관법지로 몰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법지 같은 경우는 처분 당시에 그럼 그 처분이 매매로 처분되든 정려로 처분되든 공매로 넘어가든 강제경매로 넘어가든 기타 등등 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에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정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관법지니까 대법원 판례가 얘기하는 게 이 네 번째 조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명리한 겁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박스가 법정지상권하고 관법지 비교해놨죠. 그죠?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있는 거죠. 민법 305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사례 없습니다. 신경 안 써서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민법 366조 이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목법은 6조에 나오고요. 가당법은 10조에 나옵니다.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민법 366조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관법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그 판례가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을 통한 경매, 임의경매가 되는 거죠. 366조. 그 다음에 매매 오른쪽에 관법지는 사유가 뭡니까? 저당권 실행이 아니고 매매, 정려, 강제경매라든가 공유물 분할 등의 사유로 되는 거고
환지처분은 여기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뭐 얘기해서는 끝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되고요. 왼쪽에 강행규정이죠. 법정지상권, 민법 366제 그 법정지상권은 강행법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라든가 배제특약 이런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치권 공부할 때 유치권 포기특약이 없어야 될 걸 뭐 그런 거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유치권 배제특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유치권 배제특약이 가능하니까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만 유치권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유치권 같은 경우도 강행법규가 아니거든요. 임의법규입니다. 임의법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여기는 강행법규거든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사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AB 간에 특약을 했다? 그 특약 인정 못 받습니다. 강행법규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기특약이나 배제특약 이런 거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관법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례가 인정하고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AB 간의 배제특약이라든가 AB 간의 포기특약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니까 거꾸로 관법지가 성립하려면은 이러한 배제특약이나 포기특약이 없어야만이 관법지가 성립한다. 이렇게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가능하니까 그게 없어야 관법지가 성립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법지가 어떻게 성립을 합니까? 건물을 헐기로 양형 당사자 합의를 봤다는데 관법지나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근데 건물 철거하기로 지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법정지상권 문제가 성립될 여지가 없죠. 건물 지들끼리 헐기로 했는데 뭐 법이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근데 366조 법칙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런 특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른쪽의 관법지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것이고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영역이니까 그런 포기특약이 가능하니까 그런 포기특약이나 배제특약이 없어야만 관법지가 성립한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밑에 지역권 나오는데 지역권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뭐 전세권 얘기 나오는데 지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챕터 5 용익물권이라고 되어 있죠. 용익물권. 자, 1번 총설, 1번 이의가 나오고요. 2번에 종류 및 객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이런 얘기고 밑에 보면은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페이지가 나왔죠? 37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페이지가 있고 2번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서설, 1번 이의 및 성질 나와 있고요. 여기서 비업만 볼게요. 비업. 비업의 맨 밑에 비업, 지료. 지상권에 있어서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판례가 나왔죠? 즉 무상지상권도 유효하다. 이 점에서 전세금이나 차임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과는 다르다. 이제 약정지상권이 있고 이게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약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무상. 지료라는 게 여기는 없습니다. 무상입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유상입니다. 당연히 지료를 내야 되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지료는 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약정지상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하면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는 건저당 설정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약정지상권이거든요. 근데 그건 무상입니다. 무상.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했다? 기본적으로 그건 유상입니다. 남의 땅을 쓰는 거니까 남의 땅을 30년 동안 쓸 수는 있는데 지료는 내야죠.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경매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약정지상권인데 남의 땅을 쓰는 건데 왜 공짜로 쓰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지상권이라는 거는 원래 법정지상권 나오기 전에 그건 약정지상권입니다. 약정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원칙이 무상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게 법정지상권이 됐을 때는 남의 땅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부담을 안기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유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지상권은 무상이고요. 법정지상권은 유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맨 밑에 비업에 나오는 게 지료가 이게 약정지상권 파트잖아요. 이게 지금 약정지상권에 있어서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공짜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판례, 즉 무상지상권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372페이지가 나오죠.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맨 밑에 보면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에 토화자본의 회수 여기를 보겠습니다. 토화자본의 회수를 보면은 첫 번째 점에 보면은 지상권자의 수거 의무가 있고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이 있고 285조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서 맨 밑에 기타론을 보시면요. 기타론에 보면은 두 번째 점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이 있고 매수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설명을 드리면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법정지상권이 만약에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B 건데 건물이 A 거다. 그런데 A가 법지권이 성립한다. 전제를 깔았습니다. 이게 뭐 366조의 법지권이 되든 관습법정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든 법지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게 경관 건물이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은 아까 몇 년이었습니까? 30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경관 건물인 경우에 30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법지권은 성립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지권 성립할 때 돈은 내야죠. 지료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땅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지료는 내야 됩니다. 이거는 약정지상권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이니까 지료는 내야 된다고요. 30년 동안. 그럼 30년을 다 살았다?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 30년이 끝났을 때 지금 어떻게 될까? 이 문제지 않습니까? 얘는 30년을 참았어요. 지금 할 수 없이 참았어요. 그럼 30년이 끝났을 때 여기 박스의 맨 밑에 기타에 나오듯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부터 보면은 첫 번째 A가 종료가 됐을 때 30년 끝났을 때 A가 B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권리가 뭡니까?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갱신청구권. 근데 이 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단순한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차이점 설명을 드렸잖아요. 청구권 같은 경우는 내가 청구권 행사했을 때 상대방은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고 상대방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형성권을 행사했다? 형성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no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yes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갱신청구권 같은 경우 이거는 단순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그런데 매수청구권은 이건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A가 B를 상대로 자 30년 만료가 됐을 때 A가 B를 상대로 일단 갱신청구권 행사합니다. 뭡니까? 야 1+1 아니냐? 지금 30년 했는데 이거 계약 갱신해가지고 한 번 더 하자. 30년 더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열받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30년 열받아가 참아왔는데 지료가 얼마 안 되는 거 받아가면서 참아왔는데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갱신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yes 할 건가 no 할 건가 칼자루는 B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B는 보통 no 하죠. 그죠? 아 싫어. 내가 왜 갱신을 하냐. 30년 봐줬으면 됐지. 30년 더 하자고? 말 같자는 소리야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o 했을 때 A는 B를 상대로 또 칼자루 비들이죠. 뭡니까? 매수청구권입니다. 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A가 B한테 그럼 이 건물을 네가 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매수청구권. B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형성권이니까. 형성권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형성권은 네 가지. 형성권. 그러니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내용의 실질이 형성권인 것들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법 통틀어가지고. 첫 번째 뭡니까?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내용의 실질 형성권인 것들. 시장 가서 강아지 한 마리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아지 하나 사오죠. 매수 청구권. 이게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형성권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강아지를 사가지고 강아지를 밥을 많이 먹일 때가 있고 굶길 때가 있고 그죠? 그러면 뚱뚱해지기도 하고 홀쭉해지기도 하죠. 그죠? 정감청구권. 정감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다 이제 키우다가 실종 나니까 이제 개를 반토막을 낸다 그랬죠. 분할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런 거잖아요. 분할 청구권. 네 번째, 걔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소멸 청구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유물 저희 특수경매 앞 시간에 할 때 지분 경매하고 공유물 분할 경매할 때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잖아요. 말은 청구권으로 돼 있지만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형성권이니까 내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했을 때 상대방 공유 지분권자는 무조건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좋든 싫든 합의를 봐야 된다고요. 합의가 안 되니까 재판으로 넘어가니까 판사가 조정을 해도 조정이 안 되니까 판사가 그럼 공유물 분할 경매에 집어넣어가지고 낙찰가가 들어오면 그거 나눠 가지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요거잖아요.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상대로 처음에는 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청구권, 이 갱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청구권이라고요. 단순한 청구권이니까 B는 당연히 너 할 거 아닙니까? 30년 참은 것도 열받는데 30년을 한 번 더 가자고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A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좋아. 그럼 좋다. 나는 두 번째 히든 카드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다. 그럼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A가 B 보고 이 건물 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낙찰받았다. 내가 A다. 그럼 내가 낙찰받고 나서 난 30년 동안 이게 장사 잘할 거 아닙니까? 잘 먹었어요. 물론 지료는 줘야 되죠. 장사 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엑시트하는 방법은 뭡니까? 처음에는 갱신 청구권 했는데 되게 이게 말을 안 듣죠. 그죠? 30 플러스 30을 하자는데 그럼 60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 죽고 없어요. 그때 말 같자는 소리 이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나는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다. 그럼 이 건물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네. 이 건물을 사야 되니까 이 사람 어쨌든 낙찰을 받고 30년 동안 장사 잘 먹었고 또 나올 때도 뭡니까? 팔고 나오잖아요.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낙찰 받는다는 얘기죠. 건물을. 법치권이 건물을 낙찰받을 때는 나는 뭡니까? 법치권이 성립하는 건물을 낙찰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30년 동안 장사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팔고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형성권은 여기 뭐 민법뿐만 아니고요. 뭐 모든 법의 전체 통틀어서 요거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정감 청구권인데 이게 정액 청구권이고 감액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중개사분들 같은 경우는 2년짜리 계약을 했을 때 2년 계약 마치고 여기서 이제 갱신 청구권 행사하면은 2 플러스 2가 되지 않습니까? 갱신 청구권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5%만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올려도 5% 아닙니까? 여기 이제 정액 청구권에 관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전에도 제가 녹음한 거 정부 담당자하고 녹음한 거 단톡방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 이거 정자가 들어갔으니까 형성권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정부 담당자 질문 드릴 때 그 정부 담당자 그 얘기 하잖아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 5% 정액 청구권이니까 정자가 들어갔으니까 형성권이라고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정액 청구했을 때 상대방에서 거부하면 세입자가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증거자료라든가 입증자료 제출해야 되고 둘이 합의를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소송 가면은 건물주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형성 청구권인데 내용의 실질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됐을 때 5%고 정액 청구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 하나의 예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예외로 이건 실질적으로 청구권처럼 번역이 해석이 되고 있다. 그 정부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 계약기간 종료됐을 때 갱신 청구했을 때 그 5% 있지 않습니까? 5%에 대해서는 이 정액 청구권, 5% 정액 청구권에 대해서는 원래는 형성권이 맞는데 이게 소송 가면은 사실상 건물주가 패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순한 청구권에 불과하다. 마음대로 못 올린다. 결과적으로. 그 정부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73페이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 375페이지가 나옵니다. 375페이지. 375페이지 보면은 280조가 나오는데 1호에 보면은 석조, 석회조, 이제 경관 건물 이런 것들은 30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2호의 범위는 목적 건물 같은 경우는 15년에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고 기타 공작물은 5년짜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정지상권에 나오는 법조문들인데 이것이 법정지상권에 그대로 준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금방 얘기한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요. 3번에 계약의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지상권자의 이제 갱신 청구권 나오죠. 갱신 청구권 나오는데 자 기업 나오고 니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할 수가 있다. 아까 여기도 이제 30년 만료가 되면은 1+1로 하자고 갱신 청구권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갱신 청구권은 아까 제가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가 있을 때 지상권 설정자가 이에 응하여 갱신 계약을 맺어야만 계약 갱신이 된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부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갱신 계약이 될 때는 지상권 설정자가 이에 응해야만이 계약이 체결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노하면 끝인 거예요. 노하면은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제 건물주는 뭐라 그럽니까? 건물 법정 지상권자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1+1을 거부했어? 그럼 나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다. 지상물 매출 청구권 행사하겠다. 네가 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가로안에 형성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을 해. 그러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현존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지상권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지상물 매수 청구에 의해서 매매가 성립한다. 그럼 땅주인은 줬든 싫든 건물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그에 관한 얘기들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디 이거 뭐 다 할 수도 없고 어디를 봐야 되는가는요. 조금 건너뛰어가지고요. 386페이지. 386페이지에 보면 이제 법정 지상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더 넘겨가지고 393페이지 봅니다. 393페이지. 393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게 관법지 영역입니다. 관속법정 법정지상권인데 393페이지 관속법정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파트 자체가 근데 동그라미 2번의 성립요건을 보면요. 기억에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 소유자 동일성 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A번에 보면은 이거 설명하는 끝이 없어가지고 B번에 비등기 무허가 상관없습니다. 관법지 성립합니다. 미허가 무등기. 그 다음에 C번에 보니까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자 그렇고 그 밑에 판례가 제가 아까 저희가 이 사건 금방 저희가 검토한 그 경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자 판례 강제 경매의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판례가 3가지가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판례 보면 밑줄만 보세요. 강제경매 개시결정으로 강제경매 압류혈익이 발생하는 때가 경매 등기가 됐을 때죠. 압류혈익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서 관법지 성립 여부를 가려할 것이다.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는 뭡니까? 강제경매 집어넣은 사람이 그 앞에 가압류를 걸었을 때, 동일인이 가압류했을 때는 가압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 판례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밑줄만 보세요. 애초에 가압류 혈액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습법정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판례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강제경매 집어넣은 사람이 그 앞에 가압류를 걸었을 때 동일인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 읽고 있는데 세 번째 맨 앞에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그게 강제경매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1순위 건저당이 있을 때는 건저당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세 번째 판례입니다. 자 밑줄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즉 강제경매 압류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압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앞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 경매로 인해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뭐쩌고 저쩌고 맨 밑에 밑줄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에 따라서 관복지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압류 등기, 즉 경매 등기에 들어갈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요. 강제 경매 들어갔을 때. 근데 강제 경매 집어넣은 사람이 그 앞에 가압류를 걸었으면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맨 위에 1순위 건저당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강제 경매로 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 건저당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 판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셔야만이 실제로 권리분석에는 지금 보셨지만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기할 게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일단 뭐 아쉽지만은 그리고 혹시 자료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서 자료 골라가시면 됩니다. 좀 이따 나오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종방에서 오신 분들은 뭐 기본 강의밖에 못 해드려서 마침 제가 여기서 특수형을 하니까 와서 그냥 들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직원분들 마찬가지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